정부 측에서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대통령분이 코인에 대한 시각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저희 정책은 휙휙 바뀔 거예요. 저는 세금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나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대선이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분명 그 다음에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거죠. 고객들은 다 알고 와요. 다 알고 와요. 그래서 떠봐요. 더 알아가고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고객한테 전달을 하나 더 해주면 지갑을 여는 것 같아요. 수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짜 망한다는 건 현실이에요. 와, 제가 그 웅달책방 와서 한 서너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빨리 편집장님께 얘기를 드렸죠. 이제 빨리 책 내자. 네. 밀어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코인의 정에서 이제 같이 책을 냈고요. 이 책은 사실은 이제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많은 다양한 코인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도 지금 2년 유예됐는데 뭐 세금을 굳이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 제목에는 안 써놨지만 사실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뭐 시장 분석이나 다양한 정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쪽의 정보를 주는 거죠. 뭐 대한민국이나 해외에 뭐 정부 측에서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뭐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새로운 대통령분이 이제 코인에 대한 시각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저희 정책은 휙휙 바뀔 거예요. 저는 세금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영향 줄 것이냐. 제가 한 몇 년간 저도 코인 투자를 하니까 직접 제가 여기도 써놨거든요. 책에도 이제 제가 코인을 직접 투자하는이라고 써놨는데, 저도 사실 직접 자산가분들을 뭐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 줄 건지 몇 년간 지켜보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영향 줄지도 좀 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뭐, 자원세무사님은 부동산 세금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으신데, 투자해서 벌어서 세금으로 얼마를 덜어내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크죠. 이러려면은 뭐 내년부터 세금 시행될 것 같으면, 올해 연말에 한 10%덜 먹더라도 푸는 게 이득인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신 분,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없죠. 저는 사실 오히려 거길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부서는 이미 금감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보도자료가 거의 매달 하나씩 나와요. 사실 아주 강력한 부서 하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 투자만 하니까 뭐 별거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적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만 하더라도 관련 보도자료가 5개나 나왔습니다. 사실 보도자료가 뭐 5개가 뭐 맞냐 적냐라고 하시는데 매월에 1개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된 보도자료는 1년에 한두 개 나와요. 국세청에서 그럼 부동산 관련된 조사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해도 2달이나 3달에 1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변화도 조금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사이트만 가도 좀 많은 자료 얻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좀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를 해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한다면 거래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17개 거래소, 그 다음에 8개 보관, 지갑업자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네. 코인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안 보시는데 되게 재밌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정보가 너무 재밌었어요. 24년 하반기 실태조사인데 네. 우선은 코인 관련된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24년 초나 23년 하반기 그때 국내 코인 시장이 5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24년 상반기가 56조였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24년 하반기에 6개월 만에 107조를 넘긴 거예요. 2배가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물론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게 올라도 계속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그래도 코인은 스캠이야.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정말 뼈저하게 느끼는 게 주식하는 채널에 가끔 세금을 하러 가요. 세금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하러. 네. 그러면 이제 가끔 여쭤봤어요. 코인은 안 하세요? 아, 주식하는 사람들 코인 싫어한다. 그게 불과 1, 2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식으로 좀 큰 채널의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네. 코인으로 주제를 찍어달래요. 왜냐면 코인 관련된 세금이나 정책을 다루는 사람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 이제 제가 좀 유일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코인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하는 사람들 다 코인 한다고. 아, 진짜요? 같이 안 돼요. 어. 왜냐하면 코인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안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예 대놓고 나온 자료가 100조가 넘었다. 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용자도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합니다. 970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와, 이건 장난 아니다. 왜냐하면 1000만 명의 숫자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네, 진짜. 왜냐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성인만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는. 네. 그러면 1000만 명 정도면 와, 왜냐면 그 전기인 24년 상반기에는 77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200만 명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입니다, 정말로.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30대. 맞습니다. 역시 젊네요, 네, 젊어요. 대부분 30대. 저도 지금 30대로서 이거 하고 있지만 이 나이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자금이 필요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원 미만 보유가 684만 명. 맞아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684만 명 정도 비율이 엄청 높죠. 거의 70%에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직장인 분들도 이제 계좌 만드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점점 가액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 가상자산 실태조사 보니까 몇 년치 걸 쭉 봤는데 가액이요. 원래 1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원래 거의 비슷했어요. 5, 60%대 비슷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비중의 인원수들이 그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격 먹은 게 이번에 엄청 늘어난 게 뭐냐면 1억 원 이상들. 거의 10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정말요? 네.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와.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좀 크게 하는구나. 크게 하는구나. 네. 10억 이상도 기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명대였는데 이번에 10,000명대로 넘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그쪽만 10배 상승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장원 대표님의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려 생각하던 게 10억 원 이상이 1000명에서 10,000명대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한 5배 오른다. 2년 전에 비하면 6배, 7배 올랐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10만 명이 돈 벌어서 뭐 사겠습니까? 맞아요. 강남 부동산 사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벌었으면 계속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흐름도 있으니까 네. 안전자산을 조금 더 옮겨 놓을까? 제가 그래서 사실 코인을 하게 된 게 부동산 하시던 분이 이제 코인 쪽에 살짝씩 손보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예요. 코인 하시다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신 분들이 부동산 사야 되는데 하다가 저한테 오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미리 선행으로 다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한 거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거를 모으고 있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또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도적인 것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니까 개인 지갑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내역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자 개인 지갑 이전에 대해서 사전 등록된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 주소로 건당 100만 원 이상 이전되는 금액이 75조나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기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21조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익거래. 사실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차익거래 등을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옮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네.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지갑 신고해야 된다라는 입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옹달책방 와서 촬영했던 게 개인지갑도 이제 신고해야 될 수도 있다. 그 개인 지갑이 수백 개여도 이제 신고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탈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확보하고 있구나.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런 정보를 캐치하고 있다가 추후에 국세청에 한 번씩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좀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76조 원 지금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검은 돈, 뭐 북한 자금일 수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표 삼아서 사실 코인 사는 것도 좀 있어요.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이랑 국내 상위 10개 종목을 여기서 그냥 표로 정리하고 비중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상위에서 사실 압도적이죠. 네.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5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11%, 그다음에 USDT, 그다음에 리플 뭐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상위랑 좀 달라요. 비트코인 1위는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한 32조 정도. 근데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중이 낮아요. 어찌 보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위험 해치적이다. 위험을 그냥 감수하고 하겠다. 그래서 2등이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리플이더라고요. XRP가 25조 해가지고 23%. 야. 거의 비트코인과 맞먹는. 네, 맞먹어요. 이게 엄청 커요. 이 금액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글로벌에서는 이게 사실은 4위 정도. 4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 비중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글로벌에서는 리플 비중이 XRP가 3.5%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는 23%니까 엄청 차이 나네요. 비중 자체만 하더라도 거의 8배 차이, 7배 차이니까. 네. 그리고 이더리움 있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 도지. 예. 도지코.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해외 10개 종목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확실히 우리가 낮으니까 알트가 장이 안 좋으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비트는 다 회복했는데 알트는 아직도 뭐 회복 안 되고 마이너스 뭐 40%인 것도 있고. 그럼 해외처럼 비트 비중이 그래도 54%, 이더까지 합치면 한 65%가 비트 이더니까 이런 분들은 좀 확실히 우리랑 좀 다르네요. 이런 측면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용자도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등록 계정 수 자체도 많이 늘었고 아까 말씀 올렸지만 거의 실제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0만 명이면 하나의 광역시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원 이상 보유자 엄청 늘었죠. 22만 명으로 확 네.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해야 된다. 그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원수예요. 결국 계좌 처음 만들고 조금씩 해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액을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장이 오면 이것도 가액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분들은 좀 이런 것은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 금액 뭐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 대상되는 거래를 너무 많이 한다. 좀 조심해라 라고 보도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20, 30대가 많은데 최근에 예방조치 중에 사실 20, 30대가 52%나 돼서 네. 좀 조심해라라는 건데 불공정 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API 이용해가지고 고가 매수하거나 뭐 가장 매매하고 통정 매매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선매수한 다음에 뭐 SNS로 추천해가지고 이거 좀 사봐라라고 한 다음에 자기 거 물건 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매수 매도를 거래량을 갖고 노는 건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라하는 게 코인은 뭐 이런 거 법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고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들도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무법지대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업비트, 빗썸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야 이거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 맞아요. 이런 느낌의 거래가 오면서 막 급등할 때 있잖아요. 부자연스러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이렇게 솟구치는 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업비트 패턴, 뭐 빗썸 패턴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 패턴이 또 있고. 뭐 윈터뮤트 패턴이 있고 뭐 이렇게 가격이 뭐 이게 있어요. 세력들이 또 이제 뭔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장난치고 있는 맞아요. 대표님이 해주신 걸 보니까 특정 시점에 단기간 수초에서 수분 동안 어떤 API,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해서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막 사면 그때 고유 고유 물량 물량 다 처분하는. 팔아. 네. 요거 막 오거든요. 이게 뭐 거래율, 거래 급등률 뭐 맞아요. 이런 거. 특히나 또 9시 때 사실 많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또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요게 지금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다.
예, 이런 거 지금 사실 체킹하고 있는데 뭐 다 잡아내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형사처벌하고 있고. 근데 이게 20, 30대가 예방조치의 52.5%니까 20, 30대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20, 30대가 하는 건지 20, 30대의 계정을 활용하는 건지 그걸 알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가장매매, 통정매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우선은 선 매집한 다음에 매수 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상호 체결해갖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매매하게 된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 것들 파는 거고 통정 매매도 타인하고 계속 상호 거래를 체결하는 거야. 매도 매수 해가지고 활발한 것처럼 보인 다음에 또 사람들 막 사면은 딱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대표님? 이거 일정한 부분을 넘어가면 불법이더라고요. 어. 주식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하시는 분도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주식 쪽에서 조그만 이제 잡주식이라고 하죠. 뭐 그런 네. 금액이 작은 것에 시가총액이 작은 데서 이런 것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이 더 작은 데는 사실 더 작으니까 네. 그거를 더 악용하기 쉬워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막 얘는 벌써 3배나 올랐네 이러면서 막 들어가시는데 그런 거 걸리면 이제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코인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아니면 차라리 진짜 저희 이제 이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추천하시는 비트를 그냥 매일 쪼개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미공개 정보도 있어요.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자산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다른 거래소 산 다음에 이제 상장되면은 이제 비싸게 판다. 이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그 코인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거 미리 알고서 막 매집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팔고 맞아요. 우리는 막 못 팔게 하고 확 찍었다가 몇 초도 안 돼서 확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근데 금감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는 있겠죠. 사실 저도 이거 들은 소식만 사실 몇 년 전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좀 잡아야죠. 왜냐면 이거 뛰어드시는 분들 많은데 와 너무 위험해요 사실. 맞아요. 막 초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놓쳐버리면 아주 큰 손실 보시니까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우선은 코인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개인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법인이 세금을 당연히 냅니다. 법인은. 근데 문제는 법인은 계좌 아직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6월 달부터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코인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압류한 것들 현가해가지고 국고로 이렇게 잡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지나면요, 이제 상장 회사랑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법인들도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인으로 나는 유보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잠깐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27년도부터 세금이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이고 법인은 코인으로 돈을 벌면 죄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어떤 활용도를 법인을 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봐라. 오히려 그걸로 매출이 발생하는 걸 코인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당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으로 매출하시는 분들 사업체도 도움 드리고, 왜냐하면 그걸 직접 해본 세무사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업무를 맡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장원 대표님은 부동산 그 코인계의 원탑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코인을 아시는 세무사님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코인이 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 많이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도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고 그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세무조사 맞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뭔가 증거 자료를 잘 남기지 않은 세무조사 맞는다. 그거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사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코인이 다시 불장이 와서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분명 부동산 좀 넘어갈 거예요. 네. 특히나 대선 이후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제 부동산 사도 살만 하겠네 라고 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담아놨으니까 한번
믹싱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핵심이 되는 건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이해를 못해요. 네, 맞아요. 짚고 가야 돼요. 첫 번째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대선이 있으면은 여러 협회나 이런 데서 언론 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 조사한 거 얘기를 몇 개 말씀드리면 건설 CEO분들 새 정부 정책 1순위 말했더니 대출이랑 세금 좀 풀어주라. 대출이랑 세금 좀 풀어주라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대출 아시죠?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지금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되면 우리 대출도 못 받아. 미리 대출 땡겨야 돼. 그래서 대출을 받고 계세요. 막 이자 내가면서 대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몰라요.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허무하지만 갑자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없었던 걸로 되거나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제도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오락가락 하니까. 물론 이제 건설업체가 그런 의견 내는 게 뭐 알바야. 니들이 좀 그만큼 너무 무리하게 했잖아. 너희들 돈 벌 만큼 번 거 아니야? 이제 너희들 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나에게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아니면 주택을 사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믹싱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기사까지 왜 나왔을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업계에서도 또 이제 전문가 20명을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금융이랑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개선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제 세금 좀 풀고 대출 좀 풀어달라 이거죠. 이 양도세는 제발 거래 완화를 위해서 풀어달라.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또 저는 그거라고 봐요. 취득세 풀어야죠. 취득세 중과. 만약에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이제 거래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바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결국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매수 심리랑 직결되잖아요. 부동산 세금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는 해오시고 계세요.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현상 유지가 아니었죠. 강화였죠. 그렇죠. 규제 강화. 규제 강화. 말 그대로 야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돼. 규제로 때려잡아야 돼. 이게 좀 강했었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영향이 엄청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재명 후보도 느낀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옆에 계신 뭐 싱크탱크 분들도 연락이나 뭐 말을 줬겠죠. 조언을.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결국 그러면 낼 건 내게끔 하면서 현상을 그냥 유지하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투기가 많거나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붐이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중과세를 유지를 하고 너무 없는 지역은 말 그대로 좀 혜택을 주는 형태를 좀 유지를 하자라는 이제 아예 스탠스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나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경기 안 좋으니까 확 풀어줘야 된다라는 스탠스긴 한데 이걸 확 풀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알 수는 없죠. 결국 상황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이거 좀 이제 퀘스천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유지, 양도세 및 취득세 유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완화. 맞아요. 확실히 스탠스가 달라요. 규제를 좀 유지하면서 가자거나 폐지하거나 풀자. 그래도 그나마 좀 좁혀진 느낌이죠.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걸 규제 강화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 극단으로 가버리는. 더 세게 가야 된다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나마 이쪽으로 와서 그나마 좀 입장은 좀 좁혀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조금 더 이재명 후보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열려 있다. 좀 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예 손을 웬만하면 가급적 대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이 살 때 처음에 결혼했다 그러면 좀 작은 집, 네. 5구제곱미터까지는 뭐 취득세 감면해 줄게.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큰 집으로 가잖아요.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줘서 뭐 갈아타기 좀 용이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자녀들 출가하고 다시 작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이제 매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폭넓게 해서 이사하는데 세금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기본 전제는 한 1주택자에 해당해서는 이제 웬만해서는 세금을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최대한 내지 않게 하자.
라는 게 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집값 때려잡기만 몰두하면은 부동산 가격 전국적으로 들썩이는데 그러기에 돼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약간 실패된 것 같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하겠다. 라고 말을 좀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대선이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이제 탄핵 이후에 이렇게 대선이 펼쳐지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에요. 예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기가 이제 대선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대선이 안 되더라도 분명 그 다음에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6월 3일 날 대선 끝나면 6월 4일에 바로 대통령 취임이에요. 약식으로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다음 바로 행정업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특히나 세금 정책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때는 공약성으로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 지켜지는가라는 거 꼭 첫 번째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월 19일 날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3월 달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가지고 토호제로 강남 3구랑 용산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 2년 안 하면 주택을 아예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풍선효과 두렵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웅달책방 나와서 찍었던 게 3월 말에 그러니까 대책 나오고 나서 2주 만에 바로 국토부에서 조사하겠다. 네. 이런 불법 거래들 조사하겠다. 때려잡고 있겠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법 거래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5월 19일에 이제 바로 우려했던 데이터가 좀씩 나오기 시작해요.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풍선 효과거든요. 네. 야, 강남 상구랑 용산 못 사면 옆에 거 사자. 마포 성수 가야지. 그렇죠. 마포 성수 가거나 강동 가거나 맞아요. 광진 가거나 결국 이제 한강 라인으로 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강북 효과는 확실히 풍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5월 19일 날 나왔어요. 토호제에 따라서 강남 용산은 아파트 거래가 97.7%가 감소했습니다. 와, 이거 뭐 거의 거래가 안 되네. 네, 못 사는 거죠. 음. 이 거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라고 봐요. 물론 실거래가일 수도 있는데 경매 거래 정도가 그나마 껴있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이걸 살려면 현금으로 다 넣고 자기가 실거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지역은 대출도 많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매수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지역들 뭐 경기, 광명, 성남, 동대문, 구로구는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몰라요. 왜냐면 보도자료도 슥 나오고 끝났어요. 5월 23일 불과 이거 촬영할 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죠. 네,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거 16차 부동산 시장 공급 상황 점검 TF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참석자들은 강남 3구나 용산 주택 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언급했지만 오히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풍선 효과 발생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언제든지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나오네요, 요 단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거죠. 야,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들었던 그 단어들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 시행될 수도 있다. 시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 이거 편집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을 갑자기 6월 1일 전에 묶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 6월 1일에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를 내야 돼요. 아, 그쵸. 그날 주택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3주택 갖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5월 예를 들어서 28, 29일에 묶어버려요. 네. 나는 이틀 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주택 갖고 있는 3주택자가 돼가지고 종부세 중과세를 내야 돼요. 아, 그쵸. 그건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건 너무 심하죠. 네, 그래서 6월 1일자에는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은 6월 3일이란 말이에요. 네. 하루 남아있어요. 하루 6월 2일. 설마 그날 묻겠냐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새로운 대선 후보자가 올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후보자가 지금 정부 기관들 기획재정부나 국토부나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기관과 과연 의견이 일치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관장님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전 정부의 기관장으로 이제 재임 중이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새로운 대선 후보자가 나타나면은 약간 전부 다 이 정책적인 변화는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토호제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추가로 설정
안 하겠다는 얘기냐? 아닐 수도 있어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늦어서 빨리 해야지. 지금 늦었어. 야, 풍선 나오기 전에 풍선 찔러야지. 라고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단초가 될지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건 좀 이제 많이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이거 6월 4일부터 이거 지켜봐야 된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예. 우선 이거 얘기는 했지만, 이거 쉽사리,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오기 전에는 결정 내리진 못할 것 같기는. 근데 언제든지 이게 다음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꼭 지켜봐라. 그럼 이게 묶이면은 또 사실은 주택 가지신 분들에게는 중과세가 시작되는 바라서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우선 취득세가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가 됩니다. 8%, 그다음 세 번째 12%.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8%, 4주택 12%. 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조정 대상 지역내 3주택 이상이면 세금이 2배 이상 많이 나와요. 과세표준 12억 이상부터.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죠.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지금 한시적 유예예요. 보유기가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해주고 있는데 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연장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세금적인 부분을 그냥 이 중과세 시스템은 지금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럼 이걸 유지를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유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범위를 확대시키면 이거를 과연 유지라고 봐야 되나? 강화 아닌가요? 네. 왜냐면 세금은 유지예요. 세금 정책은 유지 맞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난 거지. 그 세금이 적용받는 지역을 늘려버리면 되니까. 맞죠. 6월 과연 그러면 유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오게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대선 끝나고 중순경에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걸로 오프라인 강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세요? 6월 이제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선 이후에 네. 우리 부동산 어떻게 방향성 가져갈 거냐, 상속 증여는 어떻게 바뀔 거냐, 그 얘기 한번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사업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종합소득세를 한다는 게 뭡니까? 영세 사업자부터 이제 잘 버는 사업자까지, 성실 사업자까지 전부 다 이 마주하는 거잖아요. 회계적인 지표, 그다음 세금 계산을 하는 건데, 얼마 버셨고 얼마 쓰셨네, 다 알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저한테 종합소득세를 맡기는 분들의 인원수가 줄었어요. 왜냐? 물론 이제 제가 기장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님 저 거의 폐업 직전이에요? 뭐 이런 느낌. 세금 낼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사실 남몰래 좀 우은 것도 있어요. 진짜. 제가 슬펐던 게 뭐냐면, 이게 종소세 신고도움 서비스 출력을 하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사업자 등록이랑 사업자 명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라고 띡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래 갑자기 몇 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어요. 네, 그 구사 코드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사업소득을 버시는 거, 프리랜서라고 하죠. 네. 뭐 배우, 뭐 바둑 기사 막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사 코드 중에 94, 09, 13, 18, 19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94, 09, 13이 뭐냐면 대리운전 기사. 그 다음에 18은 퀵서비스 배달원, 19는 기타 물품 운반원인데 대표적인 게 이삿짐 센터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요식업을 하는데 돈 벌려고 대리운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자기도 절박하니까 그거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거라도 벌어야죠. 그거라도 벌어야 되니까 이게 목이 매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냥 바로 처리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물어보면 힘들어서 대리운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매출이 더 늘었네. 25% 30%씩 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있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게 장사 잘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못 되시는 분들도 요식업이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저희 식구들 데리고 가서 먹어요. 대표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한번 싹 식사하거든요. 그러면 달라요. 약간 달라.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크게 한 4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4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힘들지만 그분들도 알아요. 망하면 더 힘들다. 그래서 매출 는데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 대표님 식당도 가봤는데,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임 없애버렸어. 브레이크 타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인건비 줄여야지. 어차피 그때 안 오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근데 무조건 걸어놓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해버리시. 그러니까 내가 약간 더 힘들자. 내가 지금 너무 건방 떨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약간 더 힘들더라도 브레이크 타임 없애도요. 사실 브레이크 타임이란 제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 온대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야, 저기 식당 2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잖아. 그러니까 3시부터 5시까지 저기 못 가. 네. 그 인식을 오히려 푸는 것도 힘들대요. 한번 잡아놓으면. 그래서 그걸 잡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많이 안 오더라도 그거라도 잡는 거래요. 그 몇 명이라도 내가 팔면 된다. 네, 몇 명이라도. 그때 나 혼자서 그래서 그냥 천천히 쉬다가 들어오면 하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대요. 브레이크 타임 없애고 마감 시간에도 일이 들어오면 퇴근 오케이. 아, 무조건 할 수 있다. 아, 식사 됩니다. 됩니다. 아, 선생님까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멘트도 좀 기분 좋게 해주고 네. 딱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신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다. 이게 직원분들이면은 저희 10시 문 닫습니다 하고 안 팔잖아요. 그래서 마감 때 카운터를 무조건 자기가 본다. 아, 사장님이. 예, 왜냐면 그게 직원이 보면 직원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받으실 거예요?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직원 보고는 가라고 한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원 보고 뭐 만들라고 안 해요. 그렇죠. 직원 보내고 자기 혼자 만든대요. 퇴근 미루. 퇴근 미루고. 이게 조금씩의 차이를 만든대요. 하루에 그래서 목표가 이걸로 10만 원이래. 한 달이면 300이고 연이면 3,600. 와, 이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저 가게 사람 인건비 하나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하신대요. 이게 첫 번째가 즉각적으로 이거구나. 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단골 손님과의 약속을 무조건 지켜요. 단골 손님이 자기 매출 비중의 포지셔닝이 엄청 높다라는 걸 분석을 하시고 알고 계세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픈 시간하고 휴무일 칼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시간 무조건 너무 일찍도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필요하니까. 딱 오픈 시간 지키고 휴무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 일요일 쉬겠다면 일요일 칼같이 지켜요. 근데 가끔 나 이번 주는 토일 쉬어야 될 것 같아. 가끔 내가 토요일 쉬고 일요일날 일할래. 이거는 그 고객이 딱 갔었을 때 헛걸음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저도 그래요. 한 2번 그러면 아무리 맛있어도 야 가지 오지 말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오냐. 아니 뭐야 마음대로고. 맞아요. 내가 가지마. 이거 오지마 이래버려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꾸준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시는 요식업 사장님인데 사실 그분 흡연을 해요. 근데 아무도 고객 중에 그분이 흡연하는 걸 몰라요. 어떻게 모르죠? 왜냐면 진짜 망하는 가게는 대표님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고 있어요. 맞아요. 장사 안 돼 보이는데 앞에서 막 시무룩하게 담배 피우고 있으면은 저긴 가면 안 되겠다. 진짜 저는 그러면 저희 가서 나 음식 안 먹겠다. 맞아요. 제가 충격적인 게 집 앞에 식육점을 이제 좀 이것저것 가보는데 네. 식육점 앞에서 식육점 사장님이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뭐야? 진짜 왜냐 그 손으로 자를 거잖아. 맞아요. 고기.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와, 저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그 사장님 폐업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딱 2주 있다가 거기 문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속이 타서 담배를 피우죠. 와, 그게 너무 슬펐어요. 어쨌든 절대 가게 앞에서 흡연하지 않으세요. 대표님들. 예. 이게 두 번째. 맞아요. 이거 이미지 중요한 게 제가 저기 서울역 앞에 중림동 쪽에 살 때 거기 이렇게 고깃집 잘 되는 데 있어요. 줄 서서 저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누나랑 제가 거기 지나가는데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막 문신한 직원분들이 앞에서 막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보고서 무서워서 가겠나? 야 저기 별로다 막 그런데 장사 잘 돼요.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가 봐요. 마케팅 또 오히려 그쪽 마케팅인가? 그러게요. 아무튼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다. 안 좋다.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이거요.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오픈 때부터 나는 오픈빨이다라는 것을 꼭 되새겨요. 왜냐하면 오픈빨 때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제 사무실 주변에 어디가 새로 오픈을 하면 우리 밑에 세무사님들 귀신같이 알아내요. 대표님 식당 하나 생겼습니다. 갑시다. 바로 가요. 그리고 저는 한 2번까지 무조건 가봐요. 왜냐면 이 메뉴도 먹어보고 저 메뉴도 먹어보고. 그쵸.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이드나 약간 전체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리. 네. 무조건 시켜봐요. 왜냐면 식사만 먹어보면 요리가 맛있는지 모르잖아. 그쵸. 요리가 맛있으면 여긴 저녁에 와서 먹자. 이래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쵸. 왜냐면 대표님들도 그러게 알아주길 바라니까. 네. 저는 푸짐하게 다 시켜서 이제 세무사에 나눠 먹어요. 다양한 거 시키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 좀 평가 좀 해줘. 나 한 숟가락 먹어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오픈빨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한 달만 지나서 저도 2번 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 집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딱 안 가는 집이 결정 나버려요. 근데 그게 지역 기반 장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되새기면서 절대 사치를 하지 않고 더 투자에 힘을 쏟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요식업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매출 한 200억 원 정도 벌어요.
보통 유식업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표님을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고객한테 더 다가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매출에 도움만 되면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쇼츠랑 릴스를 시작했어요. 얼굴 절대 안 드러내는 대표님이셨는데 네. 얼굴 드러내면서 요즘 뭐 하시냐면 쇼츠랑 릴스로 라면 맛있게 끓인 법 찍어요. 와.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저 그 얘기도 충격적이어서 내가 매출에 도움만 된다면 쇼츠랑 릴스에서 춤도 출 거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야. 나도 지금 이거 지식 전달할 때 춤추면서 지식 전달해야 되구나. 뭐 이 춤추면서 여기서 막 저랑 이렇게 춤추면서 막 노래 한번 예. 해야지 사람들이 야 이거 재밌네.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되구나 요즘. 와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보통 아닙니다 요즘.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케팅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만 몰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초기 오픈바랑 똑같은데 마케팅만 몰입하면 반짝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쇼츠나 릴스의 조회수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래 조회수가 많이 터지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고객들이 올 건데 막상 왔는데 야 그 별거 없더라. 이래 버리면 오히려 이미지가 대폭 상승하다가 확 꺾여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전문직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컨설팅도 해드리는데 네. 장기적인 고객 마케팅 실천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주변에 이제 뭐 제가 저한테 많이 오신 분들이 사실 변호사분들이거든요. 의사분들이라 이런 분들 전문직 마케팅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 알겠다. 그리고 그런 걸로 유튜브도 찍고 쇼츠 릴스 터질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조회수가 당신은 여기 유튜브 수익을 버는 게 아니지 않냐. 전환율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환율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고 나서 100만 조회수가 뜰 수도 있다. 근데 당신이 변호사인데 당신이 춤추는 영상만 보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한테 사건을 맡길까? 그 전환율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장기 고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이런 자극적인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걸 좀 촬영을 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영상에서 찍었지만 이사님이랑 이거 찍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코인 투자 관련된 세금책을 내서 책을 써서 이제 이렇게 홍보겸으로 오기도 했고 이걸로 이제 쓰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책으로 투영하는 건 또 달라요. 이게 활자로 남기 때문에 속된 말로 창피하지 않으려고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써요. 그러면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식을 확 어느 정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식을 올리게 되면은 내가 말할 때 떳떳해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좀 생각을 갈무리하게 되네. 그래서 전문직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도 좋고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도 분석해서 찍으실 거예요. 네. 저도 제 채널에서 정말 분석 열심히 해서 찍어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을 써라란 말이에요. 책을 써. 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으세요. 조회수가 낮을 수 있어요. 막 500도 안 돼요. 100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고객이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성이 있다. 이 사람 잘 알고 있네. 이 사람한테는 전화해서 맡겨야지. 맞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제가 영상 중에 충격 먹었던 게 300도 안 나온 조회수가 있었어요. 300 조회수면요. 사실 유튜브에서는 매장이에요, 매장. 그쵸.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친구가 맞아. 네. 그 정도면 가족이 봐준 거야. 맞아요. 가족이 10번 틀어준 거야.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300 조회수를 보고 바로 수임이 2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특별한 주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분들이 많이 없어.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찍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수임이 2건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이제 지금 많이 전문직 마케팅하는 네. 변호사님이나 의사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딱 맞는 것이에요. 조회수에 매몰되는 것보다 물론 대중적 이미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것도 찍지만 나의 전문성인 분야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물론 같이 찍어야 된다. 근데 여기 조회수 안 나온다고 침울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50만 터지는데 이거는 100도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여기 보고 진실되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이거 한 숟갈만 매일 퍼먹으면 뭐 건강에 당뇨 안 걸립니다. 이런 거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맞아, 아주 잘 나오죠. 근데 그거 보고서 내가 저분한테 가서 뭐 검진 받아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를 할 거냐고요. 거기. 그렇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로 스위치 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것에 제발 고민을 좀 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장원 세무사님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그 이성호 세무사님도 촬영하다 보면 2년 전에는 이제 부동산 완전 그쪽 전문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나눠보고 투자도 좀 하시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뵐 때마다 지식이 늘어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직접 투자하시는 금액이 늘어나시고 그러다가 이제 세금 책도 쓰게 되시고 맞습니다. 저랑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초기에 아마 코인 관련 영상 찍으면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높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지금보다는 갖춰지기 전이니까 영상 20분짜리가 다 코인은 아니고 뭐 부동산 하다가 맞아요. 한 5분 정도 하고 지금은 지금 코인으로 한 챕터를 채우고도 남고 이제 비트코인 세무 관련해서 이장호 세무이 국내 탑이 되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2년 동안 노력하신 거잖아요. 맞아. 계속 저도 이제 노출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공부 안 하면 이거 그냥 바로. 왜냐면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전문직 분들 꼭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마지막 쪽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고객들은 다 알고 와요. 아, 진짜요? 다 알고 와요. 그래서 떠봐요. 그러니까 세무사님 그러니까 1억에도 말 안 해. 제가 1억이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문직 분들 가끔 이제 매몰되는 게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분. 그래서 자기 거를 이제 대충 말을 해요. 근데 이미 그때 그 고객들은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고객분들은 자기 관련된 일은요 이미 법조항이랑 예규까지 다 찾아보고 와요. 근데 이제 막 개업하신 분들이 거기에 빠져요. 내가 전문직이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라고 빠지는데 이미 요식업 몇 년 하신 분들은 요식업 세금에 대해서 완전 빠삭해요. 실무용으로. 네, 실무형이 완전 실무. 부가가치 잘못했을 때 본인이 직접 세무서 가가지고 세무서 직원이랑 딜도 해본 적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말을 잘못하면 아무것도 모르시네 라고 해서 상담만 받고 가요. 진짜 그래서 어느 순간 느끼게 돼요. 왜 내가 수임이 안 되지? 그거 진짜 진심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 요즘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전부 다 유튜브에서 다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그거 몇 개 보고 가서 말하는데 그것보다 말을 못한다? 고민해야 돼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마케팅만으로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내실을 다져라고 해서 진짜 책을 써라. 제가 책 몇 권 쓴지는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예. 있겠지만 제가 15권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너가 책을 뭐 기계같이 찍어내냐라는 건데 책 한 권 써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쓴 책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안 쓰더라도 그렇게 안 돼요, 진짜. 내 이름 들어가는데 창피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실을 좀 다지셔야 되는데 뭐 이미 규모를 갖추고 경력도 막 짱짱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바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경력 한 1년 정도 쌓고 개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 3년 미만이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매몰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한 10년 차 돼가니까 보이더라고요. 3년 차쯤에 되게 제일 우쭐해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전문직이 됐는데 네. 그 관련된 경험도 한 1, 2년 쌓으니까 쉽게 보여요, 사실은. 근데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 실수도 많았고 오히려 실수가 많았어요. 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와,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파고 더 파도 더 나와. 더 나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고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고객한테 전달을 하나 더 해주면 고객이 유튜브에 못 보던 건데 이 사람 좀 더 잘하네 라고 해서 속된 말로 지갑을 여는 것 같아요. 수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 사례로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동탄에 전셋집을 한번 구해보려고 간 적이 있는데 한 1년 반 전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님께서 여기 전세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저기 서울 2주택자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아니 대표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까 대표님이랑 똑같아요. 이거 혹시 전세자금 대출이 뭐 제가 좀 나오는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똑같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맞아. 더 많은 정보가 내가 알기로는 난 2주택자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1주택자는 나오는데 혹시 아는 게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죠 당연히. 뭐 저는 아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 되게 이렇게 순박한 고객 잘 모르는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 대출 상담사 무슨 생명에서 뭐 10년 근무하셨다 퇴직하셨대요. 뭐 팀장이었다 내가 얼마 전까지. 그러면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정말요? 그럼 한번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했더니 막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특자라서. 저는 이제 그분하고 주택 계약을 안 하고 다른 분하고 했거든요. 물론 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이 이제는. 알아요. 안다. 맞아요.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요즘 이 말도 하고 싶은데 전문직군 요즘 어떠냐. 저 최근에 그 영상 봤어요. 주 7일 그래도 월 300번다.
4평에서 일합니다. 그 어떤 유명한 변호사님 있어요. 그 영상 봤는데 그분이 영상 처음에 그 말을 해요. 변호사 플랫폼 들어가서 검색 상단에 뜨는 거 월에 광고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 저는 변호사님들 기장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광고 비용 얼마 쓰는지 알고 있어요. 진짜 1억 원씩 씁니다. 엄청 많이 써요. 위에 뜨려고. 네.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쉽지 않지 했는데 댓글에는 무슨 전문직을 우리가 걱정을 하냐. 저거 다 굴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짜 망한다는 건 현실이에요. 저도 지금 개업하고 거의 주말 계속 일하죠. 주 7일 거의 일하는 것 같아요. 거의 10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네. 몸이 바스라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소원이 주말에 낮잠 한 번씩 자는 건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죠. 그 비트코인 투자하신 거 많이 오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 직군들 이거 마케팅 도움 드리는데 폐업도 상당하다.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1분기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개업한 사업장이 네. 변호사가 437개, 세무사가 591개, 네. 그 다음에 회계사가 63개. 와. 영상 보시는 개업한 전문 직군들 있으실 겁니다. 본인 사무실 딱 두고 반경 500m에 한번 쳐보세요. 세무사 사무실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엄청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이번에 개업을 하신대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일을 친 거예요. 뭐 잠실역 세무사 네. 뭐 이런 식으로 환공포증 올 뻔했대요. 점이 너무 많이 찍히는 거구나. 우수하게 많은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모르고 지금 개업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역 하나당 세무사가 발에 치여. 치과의사 뭐 병원 이런 거 치여. 발에 채여. 근데 생각해봐. 간판을 이렇게 2층 이상 간판 보면서 걸은 적 몇 번이나 있어? 없지? 그렇죠. 다 1층 간판만 보지? 생각해봐. 본인이 그 3층 4층이 되는 거야. 어떻게 홍보해야겠어. 그러니까 그 말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법인에 오래 있어서 실력 오래 쌓은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 실력 당연히 세상에 알아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마케팅 시작하셔야 돼요. 마케팅을 16시간씩 해보셔야 돼요. 블로그 글을 막 3, 4시간씩 쓰면서 써봐야 되는데 뭐 내 실력 다 알지 않을까 사람들이? 개업하면 뭐 당연하겠지 뭐라고 하는데 그 흔한 블로그 계정도 안 만들고 개업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수많은 마케팅 업체의 홍수 속에서 선택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1년 날려요. 그럼 시간 날려, 돈 날려. 정말 그래서 마케팅 공부 제발 많이 좀 하십시오. 진짜 나와 같은 전문직이 유튜브에 적합한지, 릴스에 적합한지, 쇼츠에 적합한지, 스레드에 적합한지, 블로그에 적합한지, 틱톡에 적합한지 이거 6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스레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발 본인에게 맞는 거 제발 찾으셔야 됩니다. 폐업을 할 수 있어요. 폐업을 하면 전문직군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직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너 다른 데 조직 들어갈 수 있잖아. 맞아요. 회사 큰데 들어가. 네. 근데 전문직 이거 폐업을 하면요. 시간하고 돈 날리는 게 어마무시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전문직 분들이 보통 돈으로 어디 업체한테 홍보 맡기면 잘 되지 않을까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맡겨요. 그 돈도 되게 많이 쓴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전문직 마케팅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걸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겠냐?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방식이냐? 왜냐하면 저는 제가 채널을 운영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고 당신이 강점이 이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런 방식을 알아봐라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방식 아닌 것 같다. 제가 어떤 분한테도 얘기 드린 게 채널 새로 만들어라. 지금 채널의 알고리즘이 박살났는데 여기에 매몰되지 마라. 새로 만들어는 조회수 막 빵빵 터져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올 수도 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네. 이거 코인 투자 세금에 대한 책을 썼는데 코인이 요즘 이제 화랑기인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까지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절박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짬이 나거나 그랬을 때 뭐 주식도 있고 뭐도 있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군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 쪽일 수도 있는데 이런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어떤 걸 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영업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인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 공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유일무이한 세금책인 것 같아요. 몇 권 있기는 네.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몇 권 있어도 내공적으로 봤을 때 이장원 세무사님보다 높은 책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집에 그냥 이거는 필수로 들고 이제 잘 수익화한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세금 털릴 게 있지 않나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장호 세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